서경덕은 조선 최고의 유학자로 기억력이 뛰어나고 똑똑하여 스승 없이 독학으로 학문을 깨우쳤다고 합니다. 스승도 없으니까 독학으로 한 거예요? 네. 이 서경덕이 어렸을 때 좀 집안이 어려운 것도 있었고요. 나름의 공부 철학이 있었다고 해요. 서경덕이 18살 때 유교경전, 대학을 보면서 느낀 내용을 에이시아가 읽어주세요. 사물을 궁리하고 사색하여 알매 이른다. 공부하면서 먼저 사물을 궁리하고 사색하지 않는다면 독서를 한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물을 어떻게 깨닫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공부해요, 이걸? 서경덕의 공부법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들의 이름을 벽에 딱 붙여놔요. 네. 그리고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하나하나 규명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늘의 이치를 알고 싶으면 하늘 천자를 딱 벽에 붙여놓고 네. 문을 잠금 채 한없이 그 글자를 보고 이치를 생각하는 거죠. 글씨랑 눈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벽에다가 글씨를 대고요. 쳐다보면 전 졸릴 것 같은데. 멍 때리기가 달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응. 요즘은 서경덕의 저 공부법이 명문대 공부법이라고 하는데요. 어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요즘 학생들이 좀 단어를 어려워하거든요. 네. 그 단어의 원뜻을 한문으로 풀어보고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이 사물의 이치를 깊이 스스로 탐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저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진짜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선시대였으면 장원급제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경덕은 25살 때 전국의 대학자들 사이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1519년 이런 소문을 익히 들은 조광조는 서경덕을 현량과에 추천했으나 서경덕은 이를 사양했고요. 이후 1531년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원시에 응시하여 장원으로 합격을 했지만 벼슬은 사양했다고 합니다. 네? 괜히 딴 사람 장원도 못하게 하고 자기는 뭐야 왜 그래? 수능 만점 받고 공부가 쉬웠어요 한 다음에 대학 안 가고 막 이런 거. 얄밉네. 이 서경덕이 이랬던 이유가 있었어요. 서경덕이 살았던 당시는 선비들이 순환을 겪은 모사와 기묘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서경덕은 관직 생활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모순을 지적해주는 것이 진정한 학자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그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고 서경덕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경덕은 그 많은 제자들을 어디서 어떻게 가르쳤나요? 서경덕은 출세하는 담을 쌓고 개성 화담에 서재를 지어서 제자들을 양성했다고 하는데요. 서경덕 본인 스스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와 연구에 힘썼다고 합니다. 자, 관련된 기록이 있거든요. 한석준 씨 읽어주세요.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음식을 먹어도 뒷간에 가서도 볼일을 잊어버리고 일어날 정도였다. 더러는 며칠 동안이나 잠을 자지 않다가 잠깐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 여태껏 깨닫지 못했던 사물의 이치를 깨닫기도 했다. 선생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더위와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3년 동안이나 방 안에 꼿꼿하게 앉아 사물의 이치를 궁리하고 사색했다. 정말 학자적인 면모를 갖고 있는 분이죠. 이러한 스승 서경덕과 이런 성향을 묘하게 닮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물도 안 마실 만큼 연구에 몰두했다고 하는 이 제자. 바로 3교시 주역 분야에 소개할 제자인데요. 이분입니다. 누구시죠? 서경덕의 제자인 고려말 학자 목은 이색의 6대손 토정 이지함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나와 있지 않지만 토정 이지함은 조선 명종 시기에 서경덕의 문화에서 공부하면서 스승과 제자 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와, 그랬구나. 아니 이지함이 서경덕의 제자였군요. 그건 또 진짜 전혀 몰랐네. 이분이 그 토정비결의 토정 이지함 선생 맞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토정 이지함이 토정비결의 저자로 많이 알려져 있죠. 토정비결은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운수서인데요. 지금도 토정비결로 보시는 분이 많죠. 엄청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다음 달 8월 운세를 토정비결로 살짝 봤는데요. 진짜요? 그러면 먼저 히스토리아에서
우리 나이를 담당하는 우리 한석준 씨 먼저. 아, 저 먼저요? 네. 나쁜 거면 읽지 마요. 장유유서. 네. 먼저 읽어볼게요. 나빠요, 좋아요? 일단 먼저 부정타니까 먼저 읽어볼게요. 아, 참. 가문 하늘에 드디어 비가 내린다. 사람을 잘못 사귀면 해로울 것이니 특히 재산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러나 몸도 튼튼하고 재물도 왕성하니 집안이 태평을 누릴 것이다. 야. 좋은 건데? 야. 사람을 잘 사귀셔야겠네요. 그래요? 나태주님 읽어드릴게요. 하늘과 땅이 서로 화합하여 하나로 융합을 하였으니 이로움이 그 가운데에 있겠다. 오. 재수가 크게 있겠으니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이루게 되겠다. 이달의 운수는 서쪽 방향이 불리하니 네. 그 방향을 조심하고 일을 마무리하는데 성심껏 해야 한다. 서해안 바닷가 페스티벌에서 부르면 가지 말고. 안 돼요. 그쪽은 안 되고. 조심하시면 될것 쪽은 같아요. 조심해야 되고. 근데 이 오. 드디어 기대하고 있는 우리 에이시아. 제발. 아, 왠지 오늘 우리 시청자분도 토정 비결 계속 보실 것 같은데요. 8월. 자, 에이시아 운세. 단비가 또 때를 맞춰 내리기 시작했으니 풍년을 짐작할 수 있겠다. 아, 훌륭하다. 단비가 계속. 내린대. 서복 양방에서 귀인이 도우니 일을 잘 마무리 짓고 그 뒤를 유념할 일이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서쪽, 북쪽. 서쪽, 북쪽. 나네. 왜요? 부산에서 서쪽, 북쪽 나지. 오! 내가 네 귀인이다. 귀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필시 평소에 인연을 잘 맺어둔 사람이다. 그럼 진짜 맞네. 필시 평소에 인연을 잘 맺어둔 사람이다. 그럼 진짜 맞네. 그럼 진짜 맞네요. 알겠노라. 맞았어. 알겠노라. 이거 우리 한석준 씨가 입력해놓은 거 아니에요? 내가 몰래 입력했어. 서북 양방이야. 내가 귀인이다. 사실 부산 사람한테서는 누구나 다 서북이야. 되죠. 그죠? 선생님, 다 그쪽이에요. 다들 부산에서 태어납시다. 부산이 이렇게 좋아요. 뭐 이렇게 토정 비결 들어보니까 진짜 다음 달이 저희 셋 모두 다한테 진짜 기대가 되는 달이네요. 아,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들 진짜. 단비가 내린다니까. 네. 그거 참 좋네. 전 이제 9월달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월달, 11월달까지 다 봐줄 거예요. 안 좋은 거 나오면 또 그래. 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잠깐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토정 이지함이 토정 비결의 저자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토정 비결의 저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응? 이? 아니 석준이가 책 쓰면 석준이의 일기고 토종이 책 쓰면 토종 비결이지. 네. 토정 이지함의 토정을 딴 책은 맞아요. 네. 그런데 토정 비결이 알려진 시기는 이지함이 살았던 시기가 아닌 19세기 후반에 널리 유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지함의 유명세를 빌려서 토정을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조선시대의 인물이 한둘이 아닌데 왜 그중에서 하필이면 토정의 이름을 빌렸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토정 이지함은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예지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지력? 에이시아가 선조 수정실록을 우리 나태주 씨가 토정 유고에 나온 기록을 읽어주세요. 네. 이지함은 사람들을 관찰할 때 그들의 출세와 부루 또는 입신과 영락과 기륭을 먼저 알아맞히곤 했다. 이지함이 답하여 이르기를 15년 후에 피가 천리를 흐르게 함이 있을 것이다. 15년 후? 실제로 15년 후에 네. 피가 천리를 흐르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시대에 피가 천리를 흐르는 사건은 뭐였을까요? 임진왜란. 임진왜란. 예언했어요. 맞아요. 바로 임진왜란이었어요. 근데 이 정도면 진짜 노스트라다무스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이제 예지력이 있었기 때문에 토정 이렇게 붙인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퀴즈를 준비했어요. 네. 토정 이지함이 늘 몸에 갖고 다녔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부적은 아닙니다. 너무 뻔해요. 저는 1번 솥일 것 같습니다. 가시랑 책도 아닐 것 같아. 안 돼요. 지금은 저는 말씀하지 4번 나태주님 돌입니다. 먼저. 4번 돌. 돌 아니면 소치인데.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을 갖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한석준 씨는 5번 부적, 그리고 에이시아는 1번 솥, 나태주님은 4번 돌. 자, 그러면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우와! 1번입니다. 우와! 진짜 진정리해주셔. 오, 저처럼 밥을 좋아하셨나봐요. 아, 네. 아니 근데 솥을 왜 들고 이거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왜 상상도 못했어요. 네. 자, 그러면 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자, 준비한 솥 주세요. 몸에 우와. 지니고 다닌 솥을. 자, 이 솥을 갖고 다녔다고 하는데, 귀여워. 어울려. 너는 그런 걸 해도 이쁘니. 뭔가 되게 우주소년 느낌인데? 네. 밥 진짜 잘 될 것 같아. 누룽지만 되면 너무 맛있겠다. 좀 배고파요. 저렇게 하루 종일 먹는 생각이. 대단한 사람이네. 아니, 솥밥은 누룽지죠. 네. 네. 나태주님에게. 아니 이거를 왜 들고 다녀? 난 이해가 안 되네. 나태주님 쓰시면 어울리실 것 같아요. 잠 그때 솥밥 그러면? 태국 왕자편. 네. 잠시만요. 아니, 그걸 왜? 아니, 그걸 왜 요염하게 쓰시는 거죠?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되네요. 네. 아니 근데 생각보다 무겁네요. 그렇죠. 이거 들고 다니다가 제가 봤을 때 죽겠는데요? 네. 그 기록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한석준 씨, 읽어주세요. 토정 이지함은 이상한 행동을 잘하였다. 구리로 만든 노구 솥을 머리에 쓰고 그 위에 패랭이를 얹어서 밤낮으로 다녔다. 허기가 있으면 노구 솥을 벗어 시냇가에 걸어두고 밥을 지어 먹은 후 씻고 말려 다시 머리에 썼다. 그리고 잠을 자고 싶으면 길가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서 잤다. 오고 가는 소나 말이 부딪혀서 동서로 옮겨 다니다가 5, 6일 후에 비로소 깼다. 어디서든 캠핑의 1호 아니신가 싶은데요. 네. 이 정도면 캠핑 아니고 난민이에요. 네, 서서 자고. 네. 좀 주세요. 네. 이뿐만이 아니라 이지함은 자신의 병도 스스로 치유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석준 씨 동패낙송의 기록도 읽어주세요. 내가 세상의 기륭과 선악을 시험해 보았더니 온갖 병 가운데 간질병이 가장 고약했습니다. 흙으로 구워 만든 갓을 쓰고 굵은 띠를 두른 채 어느 절에 가서 3달 동안 벽을 보고 수도를 한 뒤에야 병을 비로소 물리쳤습니다. 두 분 다 벽이랑 무슨 좀 가까운 관련이 있으신지. 네. 제가 봤을 때 스승하고 제자 모두 두 분 다 기인 같은데요? 네. 서경덕과 제자 이지함은 닮은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앞에서 서경덕은 황진이의 유혹을 이겨내고 제자로 삼았죠. 이지함 역시 기생의 유혹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오. 한석준 씨가 석담일기 읽어주세요. 하루는 이지함이 표현이 제주에 들어갔는데 제주 목사가 아름다운 기생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약 이지함에게 사랑을 받으면 이 창고 하나를 상으로 주겠다고 하였다. 기생이 이지함을 이상하게 여기고 꼭 그를 유혹하려고 밤에 갖은 애교를 다 부렸으나 이지함이 끝내 끌리지 않으니 더욱 존경하였다. 심지어 뭐 이런 부분까지 스승이랑 빼닮았네요. 그러니까 이지함의 기인과 같은 모습이 민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거군요. 아닙니다. 그래요? 민중들에게 인기를 얻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서울시 마포구 토정동에 있는 토정 이지함의 동상입니다. 네, 이걸 보시면 토정 이지함이 맨손으로 2, 3년 안에 몇만 섬의 곡식을 쌓았고요. 그렇게 쌓아놓은 곡식을 굶주린 백성들, 특히 부녀자와 노인, 아이들에게 골고루 나눠줬다고 합니다. 아, 이지함이 기인 같은 모습이 있어도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네요. 근데 뭐 아까 이지함이 이 세계 6대 소원이라고 했으면 사실 엄청난 명문가인 거잖아요. 네. 뭐 과거를 본다든지 벼슬을 한다든지 그러진 않았나요? 이지함은 을사사화의 여파로 절친했던 벗 안명세가 죽임을 당하자 출사를 단념하고 마포 토정을 근거지로 두고 유랑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벼슬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지함은 50대가 되어서야 과거의 급제에 종육품 포천 현감에 임명됩니다. 자, 이 부분이 끝까지 벼슬을 하지 않았던 스승 서경덕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기도 하죠. 자, 이 사진은 경기도 포천 주겹산 마을의 표석입니다. 표석에는 이지함이 포천 현감 재직 시에 있었던 일이 써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목리 마을은 매년 흉년을 면치 못했는데 이지함이 뒷산을 순산하던 중 멀리 무언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갑자기 땅에서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지암은 대나무 잎을 뚝딱 만들어 그곳을 덮었는데 그 이후 포천 주겹산 마을은 매년 풍년 농사를 하게 되고 가난을 면하였다고 써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이지암이 포천 현감으로 살면서 백성들을 생각하는 정책을 많이 펼쳤다고 합니다. 진짜요? 이후에 1578년 이지암은 아산 현감으로 다시 등용이 되는데요. 부임 즉시 거린청을 만들어 노약자와 궁핍한 사람들을 구호했다고 하는데요. 포천에서도 아산에서도 백성들을 위해 많이 노력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멋있네요. 그러니까 거린청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노숙자 보호소, 공공기관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슈퍼스타가 됐겠죠. 아산 영감으로 뜻을 펼치려고 했던 이지암은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병으로 죽게 됩니다. 선조 수정실록에 의하면 토정 이지암이 병으로 죽자 아산 주민들이 모두 쏟아져 나와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두 분 다 기인처럼 보이지만 서경덕과 이지암 모두 백성을 대하는 마음이나 평소 행실 모두 진정한 군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4교시입니다. 사교시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점심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네. 그 전에 매점을 좀 갔다 와야 될 텐데. 아직도 못 가셨어요? 지금 3교시인데. 1교시만 참아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4교시. 예술 시간에는 어떤 스승과 제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먼저 서울 유명한 절에 있는 이분의 예술 작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저 여기 그 부처님 오신 날 간 적 있어요. 봉은사.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봉은사 맞습니다. 역시 인간 내비게이션이시네요. 그러면 이 작품 누가 썼을까요? 저 현판이요? 네, 현판. 근데 좀 획이 좀 힘차고 그거요. 그리고 힘차고. 굵죠. 힌트. 힌트는 아주 그분의 글씨체는 너무나 유명해서 땡땡체라고도 합니다. 한석봉. 추사 김정희? 김정희. 맞습니다. 진짜로? 네. 진짜로? 네, 맞습니다. 아, 진짜로? 이 봉은사 현판을 이제 추사 김정희가 썼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나중에 꼭 봉은사 가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오, 바랍니다. 저 앞에서 사진 찍어야 되네. 네. 마지막 스승은 조선 최고의 명필로 알려진 추사 김정희입니다. 김정희는 조선 후기의 문인이자 금속에 새겨진 글을 연구하는 금석학자이며 서화가였던 조선 최고의 예술인입니다. 김정희는 병조판사였던 김노경의 맏아들로 태어났는데요. 1819년 김정희가 문과에 급제하자 조정에서 축하를 해줄 정도로 권세가 있었던 명문가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김정희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유명한 추사들을 쓰신 건가요? 김정희는 어릴 적부터 매우 총명해서 서예는 물론이고 예술적인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붓을 잡고 있었는데 붓을 뺏으려고 했더니 절대 놓치지 않았대요. 마치 돌잡이 때 붓 잡는 것처럼 그렇게 붓을 좋아했다고 하고, 김정희가 추사체를 완성할 수 있었던 건 당시 동지부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청나라를 다녀온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당시 20대였던 김정희는 청나라의 대학자들을 만나 그들의 서체를 따라 배운 거죠.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면필 서체의 장점만을 취해서 본인만의, 김정희만의 독창적인 서체, 추사체를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예가로 계속 네. 이렇게 활동을 하신 거예요? 명문가 집안답게 김정희는 출세의 길을 걷습니다. 34세 과거 시험에 합격한 이후 충청도 암행어사, 예조참의, 그리고 규장각의 검교, 대교 겸 효명세자를 가르치는 시강원의 보덕까지 갑니다. 이 정도면 요직을 두루두루 섭렵하셨으니까 인생은 아주 풀렸네요. 그렇지만 네. 그런 김정희에게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1840년 김정희는 아버지 김노경을 탄핵했던 안동김씨 세력으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이 일로 인해 제주도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됩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귀향이라니. 어떡해요. 근데 저 때는 안동김씨 세상이었으니까. 아, 그렇죠. 김정희는 귀양살이 하는 동안 몸이 편치 않았고 잦은 질병으로 인해 무척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김정희는 유배를 간 이후 지인들과 연락이 끊기게 되면서 그런 상황을 굉장히 한탄했다고 합니다. 외롭지. 이렇듯 괴롭고 외로웠던 김정희의 귀양살이에서 힘이 돼준 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와. 귀양살이 넉 달 만에 김정희가 아끼는 제자 허련이 찾아옵니다. 이게 제일 힘들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제자 허련은 스승 김정희를 약 1년 만에 보게 되는데요. 당시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허련의 소치실록을 한석준 씨가 읽어주세요. 경자년 8월 20일 밤중에 추사 선생이 붙잡혀갔습니다. 당시에 두렵던 처지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이렇게 되어 나는 길을 잃고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추사 선생이 위리안치되어 있는 대정으로 찾아가 선생께 절을 올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자, 허련의 기록만 봐도 얼마나 스승 김정희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허련은 김정희의 유배지인 제주도와 자신의 집을 부지런히 오고 가며 스승의 심부름을 하는 등 제자로서 도리를 다했다고 합니다. 김정희 역시 스승으로서 온 정성을 다해 허련에게 시와 서예, 그림을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자, 이건 허련이 그린 추사 김정희의 초상화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요, 오묘하게 그 미소를 짓고 있는 게. 네. 아, 눈도 웃고 있어요. 예, 네. 눈도 웃고 있고, 여기도 행복해 살짝. 보이세요. 아빠 미소? 네네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지금. 자, 그렇게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 온 지 5년이 되던 해 또 다른 제자에게 선물할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제자였길래 김정희가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김정희에게는 허련처럼 든든한 제자가 또 한 명 있었는데요. 바로 통역관이었던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은 청나라에서 구한 서적을 여러 차례 보내며 유배 생활 중인 스승 김정희를 위로했는데요. 참 이상적인 제자네요. 아우, 맞네요. 와. 자, 김정희는 제자 이상적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이 그림 세안도를 그렸다고 합니다. 너무 유명한 그림이에요. 네. 느낌이 어떠세요, 그림이? 일단은 저는 지금 소나무는 되게 멋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집이 조금 느낌이 좀 초라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김정희가 그 제자를 위해서 어떤 의미를 담아서 그렸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일단 겨울입니다. 오, 아시네요. 그러니까 세안도는 논어에 나오는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라는 구절을 이제 인용한 겁니다. 제자 이상적의 인품을 추워진 뒤에 제일 늦게 낙엽이 지는 소나무와 잣나무의 지조와 신의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듣고 보니까 그림이 좀 더 멋져 보이네요. 이해가 더 잘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김정희에게 세안도를 선물받은 이상적은 뛸 듯이 기뻐하며 청나라로 세안도를 가져가 학자들에게 선보였다고 합니다. 청나라에서도 이미 김정희는 유명했거든요. 청나라에서 세안도를 본 청나라 학자 16명은 세안도를 보고 찬사의 글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안도에는 이 김정희의 글도 있지만 이 16명의 글들이 다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감상평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내면 그 책에 대한 소개에 추천사. 추천사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조선시대는 그런 게 약간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림을 보고 나서 그림에다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한마디씩 맞아요. 더 적는 거. 서평. 그러니까 서평이 남겨져 있으면 그 사람이 또 유명하면 요즘으로 치면 이제 셀럽이다. 네. 그럼 더 이제 그 그림이 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세안도가 유명한 겁니다. 저런 명작을 받았으니까 이제 동네방네 막 자랑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정말 제자 입장에서는 김정희와 같은 대단한 스승님의 그림을 받았으니 무한한 영광이겠죠. 그만큼 김정희도 힘든 시기 함께 해준 제자에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김정희는 70평생 10개의 벼루를 뚫고 1천자루의 붓을 망가뜨릴 정도로 예술혼을 불태우다가 1856년 향년 7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진짜 슬퍼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자들은 스승이 죽고 나서도 제자의 도리를 다했는데요. 제자 허련의 경우 스승 김정희가 죽은 지 22년이 지난 후에도 묘소를 매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야. 이렇게 마지막 사교시는 김정희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스승과 제자 간의 두터운 의리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존경받는 스승과 청출어람 제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스승님 하면 저한테 10년 동안 수학을 가르쳐 주시고 맛있는 시락국과 돼지두루치기 등등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17년 동안 저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신 저희 할머님이 생각납니다. 외할머니. 할머니 사랑해요. 혹시 외할머니 성함을 한번. 천호김 할머님. 꽃님이. 엄청 예쁘잖아요. 꽃님이. 예쁘다. 멋지다.
저는 뭐 장영실 그리고 김정희, 서경덕 뭐 등 유명한 인물들의 이제 개인 히스토리만 이제 알았는데 그들의 스승과 또 제자까지 함께 알아보니까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푸짐했어요 오늘. 아니면 추사 김정희 이러면은 그 작품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누구나 볼 수 있는 봉은사에 있다니 네. 이걸 몰랐다니 이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가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있고 좋은 제자 위에 좋은 스승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히스토리아를 통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동네 숨겨진 역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히스토리 야!